파동. 파동이라는 것은요, 자, 요거는 지금 바로 필기 따라왔다가는 망합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지금 줄 바꾸기를 하고 있죠. 일부러 줄을 띄워가면서. 이건 무슨 소리냐? 각각의 줄에서 나오는 설명을 뒤로 쫙 붙일 거야, 여기까지. 그러면 파동 기본 개념 설명이 완료가 돼요. 요 한 칠판에. 그렇게 할 거예요. 단어들을 되게 많이 끊었죠. 자, 파동이라는 것은 물체에 어떤 충격이 가해지건 해서 그 한 점이 흔들리는 게 진동이에요. 자, 여기 진동이라는 것은 어떤 한 지점이 충격을 받았을 때 일정한 간격 하에서 이렇게 떨리든 이렇게 떨리든 왕복 운동을 하는 것을 진동이라 그러고요. 이 진동이 퍼져나가는 것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이 진동이 어떤 진행 방향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파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결국 이 파동이 시작되는 시작점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 시작되는 한 점을 바로 파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파원이란 파동이 시작되는 점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빛의 파원은 뭐였게? 빛이 시작되는 곳. 네, 광원이에요. 자, 중1 과정에서 우리 지구 내부 구조하고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지진도 배웠었다, 그지? 자, 지진의 파원은 뭐였게? 지진이 시작된 곳. 힌트. 빛, 광, 근원, 원. 그러면 지진의 파원은 진원입니다. 지원 아니고요. 안타깝게. 응? 그럼 마지막. 소리의 파워는? 네, 맞아요. 음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 파원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파원이 중요한 이유는 진동수를 결정하는 요인이 파원입니다. 그럼 진동수란 뭐냐? 그 매질의 지점이 1초에 진동하는 횟수를 우리가 진동수라 그래요. 1초에 얼마나 왔다 갔다 많이 움직이냐. 그런데 그러면 원래 단위는 뭐가 된다? 1초에 몇 번이냐가 되죠. 맞지? 그러면은
횟수 퍼 세컨드가 되는데 원래대로라면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횟수라는 거는 물리적인 단위는 아니에요. 그러면 공식적인 단위는 per s가 되겠죠. 요거는 물리 단위가 아니니까. 얘랑 같은 단위가 그래서 헤르츠라는 단위입니다. 오케이? 1초에 몇 번 흔들리느냐가 헤르츠예요. 자, 이렇게 한 점에서 진동하는 게 이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것이 파동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진동이 진행 방향과 이루는 형태입니다. 그 진동 방향이 진행 방향에 대해서 각각의 지점이 나란하게 흔들리는 진동이 있을 수 있죠. 혹은 이 진행 방향이 매질에서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수직인 방향. 사실은 이렇게도 수직일 수 있겠지. 수직인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을 뭐라고 부르냐면 종파라고 하고요. 수직으로 진행하는 파동을 횡파라고 합니다. 들어본 것 같은데 언제 들어봤게? 지진할 때. 지진 설명 있었잖아요. 그때 들었어. 종파가 바로 뭐다? 우리 지진파의 P파, 프라이머리 웨이브. 횡파는 S파, 세컨더리 웨이브. 그거 말고 우리가 뒤에서 배울 소리나 초음파는 종파.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빛이나 전파는 횡파에 속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느냐? 이런 파동들은 자, 앞뒤로 흔들리는 거. 이거 여러분들 선생님이 하도 많이 망가뜨려서 절대 안 사는 장난감이 하나 있어요. 원래 교보제용으로 사는데 사다 놓으면 일주일 안에 반드시 고장나요. 70%는 학생이 망가뜨리고 20%는 옆에 있는 선생님이 망가뜨리고 10%는 내가 망가뜨려요. 이때가 40개를 샀는데 다 그렇게 됐어. 무지개링이라고 알아요? 장난감. 그 있잖아. 계단에서 쭈룩 내려가는 그 플라스틱 용수철 비슷한 거. 알지? 몰라? 몰라? 진짜 몰라? 무지개링 몰라요? 그게 있다, 선생님 손에 있다, 진짜. 용수철 같은 게 이렇게 손에 있어요. 무중력이야. 그래서 팽팽해, 지금. 내가 얘를 앞뒤로 흔들면, 그 좁아진 부분이 쪼르륵 앞으로 전달돼가서 딱 부딪히고 다시 쪼르륵 튕겨 돌아오죠. 그렇게 움직이는 게 종파예요. 그래서 종파는 여기 모였잖아? 그럼 여기가 빽빽하겠지. 여기 모이잖아? 여기 빽빽하겠죠. 그럼 여기는 널널하잖아. 요렇게 돼서 요 모인 부분이 앞으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빽빽한 데를 밀하다라고 하고요. 널널한 데를 소하다 그래서 소밀파라고도 불러요. 종파는. 횡파는 말 그대로 위아래 위안. 출렁출렁. 이렇게 용수철인데 얘를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출렁출렁 하겠지. 아니면 옆으로 흔들면 꾸불통꾸불통 하면서 갈 거 아니야. 그게 종파와 횡파입니다. 오케이. 됐죠? 자, 요렇게 진동이 전달이 되는데 매질이란 이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에요. 파동을 전해줄 수 있는 물질인데 중요한 건 매질이 필요하지 않은 파동도 있다는 거지. 바로 뭐? 빛하고 전파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우리가 전자기파라 그러는데 매질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태양빛이 지구까지 우주공간 진공을 통해서도 올 수 있지. 알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종파의 경우는요, 입자 사이 인력이 좀 약해도 돼요. 앞뒤로 움직이다 보니까 입자끼리 실제로 충돌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봐봐. 여기는 꽉 압축이 됐으니까 압력이 높겠죠. 여긴 널널해지니까 압력이 낮겠지. 압력이 높겠지. 압력이 낮겠지. 이 압력 차이로 전달이 돼 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종파는 고체, 액체, 기체에서 다 가능합니다. 진공은 안 돼요. 진공은 얘네 둘이밖에 안 돼. 그 대신에 횡파는요, 입자 사이의 인력이 강해야만 돼요. 강해야만 되기 때문에 고체에서만 전달을 합니다. 사실 이거 우리 지구 내부 구조 배울 때 나왔잖아. 지구의 외핵은 뭐로 되어 있어서? 액체로 되어 있어서 P파는 전달되는데 S파는 전달 안 된다 나왔었죠. 그 내용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냐? 횡파는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운동 때문에 옆에가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려면 얘랑 인력이 강해야 돼. 그래야 이렇게 끌려다닐 거 아니야. 극단적인 예를 들어줄까요? 선생님 야구 좋아하는 건 아니죠? 상상을 해봅시다. 올해 지금 롯데가 지금 연습 경기가 분위기가 좋은데, 롯데가 야구를 엄청 잘하고 있어. 그럼 사직 야구장에 관중석에 관중들이 가득 차겠지. 근데 선생님하고 같이 야구하는 선생님들 중에는 LG 팬도 있고 기아 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롯데랑 LG랑 경기를 하는데 그 형님, 그 LG 팬인 형님들하고 다른 형님들하고 야구를 우르르 같이 갔어. 그럼 LG 팬인 형님은 LG 응원을 할 거고 롯데 팬인 우리는 롯데 응원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롯데가 이기고 있어. 관중들이 신이 나서 파도 타기 응원을 해. 우와, 일어나겠냐? 안 일어나겠죠. 롯데 팬들은 팬심이라는 인력으로 우와 하고 있는데 LG 팬이잖아. 지고 있잖아. 기분 안 좋을 거 아니야.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겠죠. 어떻게 하면 일어나게 할 수 있어? 아니죠. 롯데 팬하고 그 형님 팔하고 수갑으로 묶어놓은대. 맞지? 수갑이라는 강력한 인력을 동원하면 어떻게 돼? 우와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손이 끌려 올라올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죠? 인력이 강하면 횡파도 전달이 돼요. 종파는 뭐냐면 그 표사로 우르르 걸어 올라갈 때 뒤에서 누가 밀면 하고 다 밀릴 거 아니야. 그게 종파야. 앞뒤로 충돌하니까 전달이 되는 거. 인력이 셀 필요 있어? 아니죠. 그냥 사람만 꾸준히 채워져 있으면 되지. 근데 얘는 인력이 강해야 돼요. 알겠지? 자, 이런 종파도 있고 횡파도 있는데 이런 파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형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수조 있잖아, 수조. 수조가 하나 있다 칩시다, 여기에. 수조를 우리 위에서 보고 있어요. 네모난 수조. 자, 네모난 수조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자, 가득 차 있는 물에다가 요런 길쭉한 짝대기를 넣고 얘를 흔들어서 물결 파동을 일으키면 그 파동선이 이렇게 나가겠죠. 맞지?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려줄까? 이렇게. 맞죠? 출렁출렁 하면서 앞으로 나란하게 갈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요 선 있죠. 지금 여기 지금 그려져 있는 요 선. 이거를 우리가 파면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마루가 있는 곳이 파면입니다. 거기가 밝게 보여요. 우리 물결 파도 치는 그 선이 이 마루선을 보는 거야.
볼록 튀어나온 거. 이해가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파면이라는 녀석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진행 방향과 항상 수직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즉,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파면은 파동이 지금 나란하게 그대로 쭉쭉 직선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지? 자, 근데 잔잔한 물에 요 한 점에서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물을 통통통통통통통통 물결을 일으킨다고 쳐요. 그럼 물결 무늬가 어떻게 그려질까? 어떻게? 요렇게 그려지겠죠. 맞지? 그럼 여기에서는 요렇게 퍼져나갈 거잖아요. 그지? 참고로 요렇게 나란하게 가는 파를 평면파, 이렇게 둥글게 가는 파를 구면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면파와 구면파는 그 에너지 전달 과정에 대해서, 잠시만요. 자, 다시 볼게요. 이런 평면파와 이런 구면파가 있는데, 평면파는 봐봐. 얘네들의 이 진행 방향 자체를 에너지의 세기라고 생각하면 에너지가 전달되는 면적이 그대로죠. 맞지? 그러면 얘는 에너지가 약해진다, 안 약해진다? 저항 등으로 인한 손실이 없다면 그 세기가 일정하게 전달이 되겠죠. 에너지 전달이. 맞지? 근데 구면파는 요게 지금 우리가 위에서 봐서는 동글동글하게만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이거예요.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거일 거 아니야. 그러면 닮은 배웠죠? 맞지? 그럼 봐봐. 요 거리가 1대2라면 요 사각형과 이 사각형 넓이는 몇 대 몇이 될까요? 넓이는. 여기가 1대2면 요 길이 대 요 길이도 1대2가 되겠지. 맞지?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도 1대2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사각형 넓이와 이 사각형 넓이는 몇 대 몇? 넓이는 1대4가 되겠죠. 맞아, 틀려? 맞지? 그러면 자, 요만큼을 지나간 에너지는 여기 요 똑같은 면적에서 받는 에너지를 생각하자면 전체 에너지의 4분의 1밖에 못 받는 거잖아. 그죠? 같은 넓이에서는, 같은 위치에서는 거리만 달라지면. 따라서 얘는 그 세기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요. 요 그림 이해되죠? 사실 우리 여러 가지 힘할 때 만유인력, 전기력, 자기력이 전부 다 뭐였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했죠. 우리 맨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이야기했었는데 초반에. 초반까지는 아니구나. 중간쯤이구나. 그게 요 이유랑 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런 파동은 우리가 요거 밑에다 적는 겁니다. 이거 그냥
위치란다. 변위. 자, 요 가로축이 진짜 중요해요. 별 5개, 아니, 50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파동이 요렇게 전달돼 간다 치더라도, 요 가로축에 들어가는 내용이 요 각각의 지점들에 대한 설명의 뜻이 바뀌게 된다고. 특히 바로 위치냐 시간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게 위치가 되면 요 지점, 위치가 되면 파원으로부터 어느 위치에 있는 지점이 위에 있냐 밑에 있냐인 거죠. 맞지? 이게 시간이 돼버리잖아. 이 파원이 몇 초 뒤에는 위에 있냐 밑에 있냐가 된다고. 왜? 파원도 이렇게 출렁출렁 하고 있어야 될 거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공통적인 거, 요 거리, 요 거리. 원래 각 매질은 요 제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위아래로. 그러면은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은 최대 변이죠. 여기랑 여기. 맞지? 이 A를 뭐라 부른다? 진폭이라 그러고 최대 변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파동의 명칭에서 가장 높은 여기를 마루, 가장 낮은 여기는 골이라고 해요. 아이스크림 중에 혹시 마루라는 이름 들어가는 아이스크림 들어본 적 있지 않냐? 뭐 있어요? 호두마루, 녹차마루, 체리마루가 있죠. 그 아이스크림 봉다리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 마루란 순우리말로 가장 높은 봉우리다. 오케이? 자, 여기서 위치와 시간의 차이가 뭐냐면 마루에서 그 마루 다음까지의 요 거리의 의미인데 요게 위치가 되면 파장이라고 쓰고요. 얘는 뭐냐면 파동 한 마디의 길이가 됩니다. 무슨 소리다? 1회 진동 시 그 파동이 나가는 거리가 되는 거야. 파동이 한번 출렁할 때 앞으로 어디까지 나가지는지에 대한 그 한마디값. 그게 파장의 뜻이에요. 얘는 뭐라고 읽는다? 람다라고 읽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되면 파장이 아니라 뭐가 된다? T라고 쓰고 주기라고 읽습니다. 주기가 뭐냐면 1회 왕복하는 시간이에요. 파동 한마디가 생기는 시간이야. 그럼 얘는 단위가 초일 거고 얘는 단위가 미터겠죠? 여기 공간이 좁아서 여기다가 설명을 할게요. 그럼 이 파동이 퍼져나가는 시간을 이야기할 건데 그걸 우리는 파동의 속력으로 볼 수 있겠죠? 원래 속력 공식이 뭐분의 뭐야? 속력은 수학 시간에 배운 거 그냥 그거 이야기하면 돼요. 뭐분의 뭐? 그렇지. 속력은 원래 시간분의 거리, 영어로 쓰면 T분의 S죠. 근데 파동에서는 이게 뭐가 되냐면 주기분의 파장이 돼요.
근데 이거 잘 봐봐. 주기라는 거는 한 번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잖아. 이걸 그대로 쓰면 사실 얘는 뭐다? 세컨드 퍼 횟수인데 횟수라는 물리량은 아까 앞에서 없다 그랬네. 근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뭐야? 주기랑 진동수는 역수관계가 되겠죠. 맞지? 그래서 뭐가 된다? T분의 람다는 람다 곱하기 F로 계산을 해도 됩니다. 왜? 얘랑 얘랑 역수라서 무슨 관계다? T는 F분의 1, F는 T분의 1이거든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파동 기본 개념 살짝 심화. 요렇게 하려면 너무 작아서 요만큼 심화. 기본 개념과 심화 내용 요만큼. 알겠죠? 알겠지?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진동수를 파원이 결정하기 때문에 진동수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건 기억하세요. 알겠죠? 필기하세요. 자, 합시다. 자, 그럼 파동의 아까 진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횡파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종파는 그림을 그려봐도 티도 안 나고요. 각각의 부분에서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횡파를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가로축은 위치 그래프, 세로축은 변위 그래프입니다. 자, 이 횡파가 요쪽으로 진행을 해 간다는 말은 아주 잠시 뒤에는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겠죠. 맞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실제 각 지점들은 옆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매질은 이동 안 합니다. 파동은. 제자리에서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점은 지금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올라간 거죠. 여기는 다시 내려오는 부분, 여기는 다시 위로 올라가는 부분인 거지. 여러분들 파도 타기 원할 때 여러분들이 옆으로 우와 달려가는 거 아니잖아. 맞죠? 제자리에서 뭐 해? 그냥 앉았다가 제자리에 딱 앉았다가 우와 하고 앉잖아. 그죠?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파동이 진행해 갈 때 각각의 지점은 그 진동 방향으로 자, 파동의 진행에서 매질은 이동하지 않고 뭐 할 뿐이다? 제자리에서 진동한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 제자리 진동을 통해서 에너지만 다음으로 뭐 하게 된다? 전달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런 파동이 반사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반사되는 건 되게 단순합니다. 아까 우리 빛의 반사, 우리 지난주에 설명 듣고 이번 주에 시험 칠 때 데칼코마니라 그랬죠. 접었다 펴면 된다 그랬지.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잘 봐봐. 이렇게 평면파가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이 평면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요런 벽에 부딪힌다고 해봐봐. 요만큼 벽입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간단해. 원래 요 뒤에 있었던 파동의 요 부분들 있지. 요 부분들, 요 부분들, 요 부분들. 맞지? 그대로 접으세요. 그대로 접으면 그대로 접어서 그 간격 그대로 요렇게 튕겨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진행 방향을 그대로 그려본다면 요렇게 간 파동은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간 파동은 그대로, 여기서 요렇게 간 파동도 그대로 반사돼서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이거 보니까 마치 뭐인 것 같아요? 빛의 반사. 요 봐봐. 요 경로선을 보면 마치 빛의 진행으로 생각해도 되겠다. 그지? 그 대신에 자,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런 구면파가 반사된다면, 구면파가 요 평면에서 반사된다면, 여기가 평면이라면 간단하죠. 어떻게? 접으면 돼요. 뭐 그 다음에 또 파동이 이렇게 생긴다면 그대로 이해가 돼요? 그대로 튕겨나오고 있지. 맞죠? 그 다음에 요런 것들, 그러면은 요렇게 평면파가 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왜 이러냐? 요렇게 오목형 반사벽이 존재하면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간단해요. 요 파동의 진행 경로의 경로선을 그려. 그럼 얘네들은 오목거울처럼 요렇게 반사돼 갈 거 아니야. 그죠? 요렇게 반사돼 나가는 거지. 그대로. 이해가 돼요? 어떻게 튕기는지 알겠어? 동일하게. 평면파가 들어오는 곳에 요렇게 볼록한 반사벽이 있다면 똑같이 선 이상해. 요렇게 들어온 빛은 지금 요렇게 반사돼서 나갈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요만큼이니까 반사되는 거는 요 다른 걸로 그리죠. 요렇게 여기서는 요렇게 요런 식으로 반사돼 나가겠죠. 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반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무난하냐? 자, 거울이 평면 거울이다. 데칼코마니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평면 거울, 즉 평면 벽이다. 구면 거울 같은 벽이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경로선을 빛으로 생각하고 새롭게 파면을 그려주면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평면 거울 땐 그냥 접는다 생각하면 편하고 파면 거울일 때는 그대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대신에 반드시 파장은 일정하게 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반사는 같은 매질에서 그대로 파동이 전달돼 나가는 거잖아. 다시 돌아 나가는 거니까. 그지? 그럼 반사되는 파동은 반사 전 파동과 속력이 어때야 된다? 똑같아요. 알겠어요? 자, 문제는 이제 굴절인데요. 굴절은 일단 요거 두 개 필기하고 좀 널널하게 씁시다. 필기. 자, 굴절이라는 것은요. 파동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매질에 따라 파동의 진행 속력이 차이가 생깁니다. 매질에 따라 파동이 진행되는 속력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 이거 잠깐만 봅시다. 아까 우리가 분명 속력이라는 거는 람다 곱하기 F라 그랬죠. 맞지? 근데 여기서 내가 무슨 이야기도 했다? 이 F는 일정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은 무슨 소리다? 매질에 따라 속력의 차이가 나는 요인은 바로 뭐다? 매질에 따라 파동의 파장의 길이가 변한다는 거예요. 진동수는 똑같은데. 그 말은 파장이 속력이 매질에서 파동 전달의 속력이 빠른 곳은 파장이 어떻게 나온다? 길게. 속력이 느린 곳은 파장이 짧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똑같아요. 키 차이가 나는 두 명의 친구가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발을 오른발 왼발 딛는 요 박자는 똑같아. 근데 키가 크면 다리가 길 거 아니야. 그럼 긴 애들은 성큼성큼 걸어가고 작은 애들은 열심히 걸어간다고 하는데 그 콤파스가 좀 짧겠죠? 그러면은 누가 더 빨리 걸어요? 키 큰 애들이 더 성큼성큼 빨리 걸을 거 아니야. 보폭이 크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굴절이라는 것은 매질에 따라 진행 속력의 차이가 나는데 사실 속력의 차이라는 것은 결국 뭐의 차이다? 뭐랑 같은 말이다? 파장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력의 차이 때문에 속력의 차이로 매질의 경계에서 속력의 차이로 매질의 경계에서 진행 경로가 바뀐다는 거예요. 즉 꺾인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꺾인다? 항상 느린 쪽으로 꺾여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빛의 속력은 진공과
공기는 그 전달 속력이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진공이 더 빨라요. 그런데 보통 우리 렌즈 같은 거 많이 만드는 크라운 유리, 그리고 다이아몬드로 갈수록 느려지고요. 파도는 물결파의 속력은 깊이의 제곱근에 비례하고요. 소리의 경우는 매질이 고액 기순으로 느려집니다. 그리고 특히 공기에서 음파의 속력은 331 더하기 0.6 곱하기 섭씨 온도로 계산이 돼요.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꺾이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매질의 경계선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에 요렇게 파가 지금 진행돼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자, 봐봐. 지금 이 파는 대략 요쪽으로 지금 요렇게 진행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법선을 세우면 요각이 입사각인 거 알겠어요? 맞죠? 그러면 사실 요각이 똑같은 세타원이 됩니다. 각도를 재보면. 그리고 당연히 요각은 직각이 되겠죠. 자, 여기서 요 매질에서 만들어진 파면은 여기까지 왔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매질 파면은 여기까지 왔는데, 자, 이게 같은 매질이라면 요 점에서 만들어지는 파면도 여기까지 온다는 소리가 돼요. 그러면 직진할 수 있죠. 그런데 요 위쪽 매질에서의 속력이 빠르다는 말은, 자, 요 거리, 요거 우리 마루선이라 그랬죠. 그럼 요거도 마루선이네. 그럼 요 거리는 람다네요. 파장이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속력 차이는 파장 차이라 그랬잖아. 얘가 속력이 빠르고 요쪽 매질의 속력이 느린 매질이라면 얘는 파장이 여기까지 못 온다는 소리야. 한 요 정도? 요 정도만 파장이 올 수 있다고. 요쪽이 느린 매질의 파장.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요 파장은 한 번 진동으로 여기까지 오는데 이 파장은 한 번 진동으로 여기까지밖에 못 온다고. 올 수 있는 거리가 요만큼이라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요 점에서 이 원의 접선을 긋는 형태로 파면이 새로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파면을 만들면 새롭게 진행하는 파장의 경로는 요선의 수직인선, 요선의 수직인선, 요선의 수직인선이 돼. 너무 꺾었다. 요 정도로 그려지겠죠. 이씨, 한 번에 쫙 안 꺼지네. 그지? 요렇게 진행되어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럼 봐봐. 요쪽 길이가 람다1. 여기로 들어가는 속력이 V1. 그럼 요 거리가 람다2. 요쪽으로 가는 속력이 V2가 되겠죠. 맞지? 그럼 요 길이도 람다2. 맞죠? 그리고 굳이 구해보면 여기가 굴절되는 굴절각 세타2가 되면 여기가 세타2, 요쪽이 세타1이 된단 말이야. 자, 요 사각형만 좀 꺼내서 그려볼게요. 그러면 요 거리가 지금 람다2, 여기가 직각, 요쪽 각이 세타1이죠. 그치? 요 밑에 삼각형은 여기 직각, 여기가 세타2, 여기가 람다2예요. 자, 굴절이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속력의 차이에 의해서 경로가 꺾인다 그랬죠. 그럼 그 속력의 차이라는 거는 결국 V2분의 V1이잖아. 어떤 비율로 꺾이는지 보자고요. 그럼 V2분의 V1은 사실 뭐다? 람다2 곱하기 F, 람다1 곱하기 F가 되겠죠. 아까 V는 F 람다라 그랬잖아. 근데 F는 일정하니까 둘 다 F가 같죠? 그럼 뭐 하자? 약분되지. 그럼 이 삼각형에서 여기가 람다2, 여기가 람다1이구나. 요 위에가 람다1, 여기가 람다2라면 요 선의 길이를 L이라고 잡아봅시다. 요 선. 요 공통선. 그럼 어떻게 된다? 람다2는 L의 사인 값이잖아. 그때 사인 코사인 한번 설명해 줬죠? 닮음. 기억해 못해요. 사인 코사인. 사인이라는 개념. 기억? 안 나. 안 나면 다시 설명해 주고. 사인 알죠? 몰라? 다시. 자, 사인이란 직각삼각형 A, B, C에서 요쪽 각이 같으면 얘는 닮음이잖아. 맞죠? 요각이 같으면 AA 닮음이 되죠. 닮음이면 뭐가 같다?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 일정하다. 그지? 여기서 사인 시타라는 것은 A분의 C를 말해요. 이거 분의 이거. 그래서 사인. 오케이? 그럼 봐봐. 사인 시타가 A분의 C면 C는 A분의 C란데 A분의 B구나. 너 왜 이러니? 그러면 여기서 오씨 또 떨어졌네. B는 A 사인 시타가 되죠. 그럼
그럼 봐봐. 람다 1은 L 사인 시타 1이잖아. 람다 2는 L 사인 시타 2죠. L 곱하기 사인 세타 2분의 L 곱하기 사인 세타 1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서 LL도 약분이 돼버리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속력의 비는 사실 굴절광에서 뭐의 비율? 삼각비의 비율. 요 설명대로 가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게 돼요. 뭐라고? 느린 쪽으로 그 빛의 경로가 꺾인다고. 이거를 우리가 굴절 법칙 혹은 그걸 발표한 과학자의 이름을 빌어서 스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필기. 그림이 좀 복잡하긴 한데 비슷하게 그려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그려보세요. 자세한 걸 참고로 요 굴절 요렇게 증명해서 설명하는 거는 고등과정 가면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교과서 렌즈, 빛의 굴절과 렌즈 118쪽을 한번 펴볼게요. 자, 그렇다면 빛의 굴절. 빛조차도 어떻게 된다? 아까 우리가 잠깐 적었죠? 자, 공기와 물이라면 어디서 속력이 더 빠르죠? 속력이 더 빠른 곳. 아까 적어줬잖아. 그렇죠. 공기에서의 속력이 좀 더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기에서 빛의 진행이 이렇게 됐다면 우리는 여기에 뭐를 세울 수 있다? 법선을 세울 수 있겠죠. 자, 이럴 때는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들어온 빛의 일부는 반사를 합니다. 반사될 때는 뭐를 성립한다? 반사 법칙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대로. 그리고 굴절이 되는데 원래대로 경로면 요렇게 가야 되잖아. 맞지? 근데 어떻게 된다? 자, 여기가 빠르고 여기가 느리니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각이 작아야 되죠. 사인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세타2의 각으로 V2의 속력으로 V1의 속력으로 요렇게 굴절이 되게 됩니다. 이때도 아까 우리가 배웠던 굴절 법칙. V2분의 V1은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어떻다? 이 경로에서 물이 더 느리잖아. 원래 직선 경로에서 더 꺾인 거죠. 이해가 돼요? 그지? 자, 요렇게 빛이 굴절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고 싶은 게 우리나라 속담입니다. 얕은 냇가도 깊게 건너라 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거 무슨 소리일까요? 얕은 냇가도 깊게 건너라.
잘 모르겠어? 그럼 실제 사례를 이야기해 줄게요. 요즘에 1년에 한 번 정도 학교에서 단체로 수영장 가죠. 재난 수영이라고 전에 그 홍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낙엽 자세 같은 거 한다고 바다에 갑자기 빠지게 되거나 해류에 떠밀려 내려갔을 때 물에 떠 있는 법 가르친다고 한번 수영장 가잖아요. 가면 꼭 남자애들이 절대 안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특히 초등학교 때 가면 성인용품장 들어가지 말라는데 죽어라고 몰래 들어가는 놈들 있지. 맞지? 인정? 니 못 갔냐? 까비. 남자애들 중에 꼭 그 성인용 풀장으로 들어가지 말라는데 들어간 애들이 있었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밖에서 보잖아 수영장을. 안 깊어 보여. 수영장 가본 적 있을 거 아니야. 맞죠? 밖에서 보면 안 깊어 보이죠. 그리고 유아용 풀장 그 물 깊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 감질나서 못 논다고 옆에 있는 널널한 성인용 풀을 탐을 내잖아. 거기에 적혀 있는 깊이 제일 낮은 쪽 깊이 170, 180부터 저기 제일 깊은데 2m라는 숫자는 구라일 거야 라고 혹 스스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애들이. 그리고 감독관 선생님과 그 관리하시는 수영장 코치님의 눈치를 피해서 꼭 한 놈 강 큰 녀석들 자기 키 크다고 자부하는 놈들이 성인용 풀장으로 몸을 던지죠. 그러고 자기의 다리가 짧다는 거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죠. 맞지? 꼭 한두 놈씩 그런 놈들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얕은 데 가도 깊게 건너라. 물 깊이를 밖에서 보면요 얕게 보여요. 단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아까 요 그림에서 설명했던 건데 지금 빛의 경로가 원래 직진하면 여기잖아. 근데 실제로는 빛이 요렇게 온 빛이 여기에 우리 꼬꼬마들이 있는데 실제 빛은 요렇게 온 빛이 여기서 꺾여서 지금 여기로 들어온 거잖아. 그럼 얘네들은 여기가 수영장 바닥으로 보인다고요. 빛이 꺾이는 걸 우리가 밖에서 인지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상상 속의 수영장 깊이는 여기야. 실제 깊이는 여기야. 그러니까 얕아 보이는 물도 사실은 깊으니까 조심해서 건너라라는 속담이에요. 그 잼민이들이 자기 다리의 짧음을 깨닫게 되는 이유가 이거야. 밖에서 보면 요 깊이로 보이니까. 실제는 이 깊이인데. 물론 이렇게까지 크게 차이 나진 않지만 적어도 한 1, 20cm 정도의 차이는 충분히 난다는 거죠. 그 정도면 발이 안 닿죠. 그지? 그리고 사실 이것 때문에 옛날 정글의 법칙에서 김병만 족장이 초창기에 물고기 잘 못 잡았어요. 정글의 법칙이란 예능 알죠? 초반에 김병만 족장이 낚시를 잘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길다란 장대 가지고 물 밖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찍어서 사냥을 하려고 하는데 밖에서 보면 물고기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지? 근데 실제 물고기 위치는 어디다? 여기라고. 여기가 리얼이고 여기가 이미지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대고 찌르는데 잡히겠냐고. 실제 물고기는 어디에? 조금 더 가까이 좀 더 깊은 곳에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보이는 데보다 더 앞쪽 깊은 데를 찔러야 되는데 그게 본능처럼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초반에 못 잡았던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도 되냐면 그 종이컵 마술이 그래서 가능합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이렇게 종이컵이 있죠. 여기에 동전을 하나 넣어놔요. 그럼 우리가 밖에서 볼 수 있는
물이 없을 때 볼 수 있는 시야 높이는 여기거든. 물을 채우지 않으면 여기 동전이 안 보이겠죠. 요 각에서 우리가 본다면. 그지? 근데 어떻게 된다? 여기에 물이 이렇게 채워지면 꺾인 빛의 경로는 요렇게 바뀌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동전이 요 위에까지 떠오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지. 컵바닥에 있는 동전이. 요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빛의 굴절에 의한 현상입니다. 오케이? 자, 이런 걸 바탕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 바로 렌즈. 빛의 굴절을 이용한 장치가 바로 렌즈인데요. 자, 가해 쪽보다 가운데가 더 두꺼운 이런 렌즈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블록 렌즈라고 해요. 이런 블록 렌즈는 어떤 광학적 특징이 있느냐? 나란하게 렌즈로 들어온 빛은, 광축에 나란하게 렌즈로 들어온 빛은 반대편에 있는 초점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한 점에 모이게 돼요. 뭐처럼 보이죠? 이거 왠지 느낌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무슨 거울? 빛을 모아주는 거울이 있었죠? 뭐? 네, 오목거울. 즉, 이 블록 렌즈는 뭐랑 비슷하다? 오목거울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요 중점 M에 대해서 요 거리를 우리는 초점거리 F라고 하는데, 요 F에 대해서 첫 번째 F 다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F 다시를 잡았을 때 동일해요.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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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냐. 물체가 있는 곳이 물체의 위치가 A라고 할 때 어디에서? M에서 물체가 있는 곳까지 거리를 A라고 할 때 A가 F보다 작을 때 A의 크기가 초점거리랑 같을 때 A의 크기가 F에서 2F 사이일 때 A의 크기가 2F일 때 A의 크기가 2F보다 클 때 왠지 지난주에 필기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맞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 가까울 때. 이걸 뭐라고 불렀다? 멀 때. 이걸 뭐라고 불렀다? 매우 멀 때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고 재미있게도 상의 형태 있잖아. 어떤 상이 맺힐까? 똑같아요. 확대가 된 똑바른 방향의 허상이 맺히고요. 여기서는 안 생기고요. 여기서는 확대가 된 뒤집힌 실상이 생기고요. 등배율 뒤집힌 실상이 생기고요. 매우 멀 때는 축소
축소가 된 뒤집힌 실상이 생깁니다. 뭐랑 똑같이? 오목거울이랑 동일하게요. 오케이? 물론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플레이스토어에 가보면 렌즈 작도라는 앱도 있어요. 동일한 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도 똑같아요. 물체의 위치에 따라서 상이 어디에 어떻게 생기는지를 똑같이 작도할 수 있고요. 여기 물체 뒤에 있어 보이는 것 같은 거, 요게 허상이겠죠? 물체 반대쪽에 있는 요쪽이 실상이라고. 요게 이제 실상. 요렇게 뒤에 나타나는 게 허상. 오케이? 그리고 요게 볼록 렌즈만 되는 게 아니라 뭐도 된다? 요렇게 오목 렌즈도 됩니다. 작도하는 방법도 거의 똑같아요. 하나 정도만 해볼까? 제일 가까운 거. 봐봐. 여기에 상이 서잖아요. 맞지? 그럼 첫 번째 선. 나란하게 가서 초점을 지나는 선과 두 번째 선. 물체 끝에서 거울의 중점을 지나는 선은 이쪽에서 마주칠 일이 없잖아. 그럼 어디서 마주치게 된다? 여기서 교점이 생겼죠? 맞지? 그러면은 여기에 허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돋보기로 보는 물체가 이렇게 보이는 거. 크게 보이는 거. 똑바로 보이는 거. 근데 어떻게? 초점거리보다 먼데 물체를 둔다. 자, 요런 물체를 하나 두면 요 1번 경로와 2번 경로가 여기서 만나. 맞지?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더 크게 만들어지는 상이 선다는 거. 이해가 돼요? 상 그리는 것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 추가 설명해 주시고요. 요렇게 된 거 전부 다 뭐다? 볼록 렌즈다. 그 말은 뭐다? 요 가운데고 움푹한 이런 렌즈를 우리는 무슨 렌즈라고 부르면 될까? 오목 렌즈라고 부르면 되겠죠. 맞지? 오목 렌즈의 특징은 나란하게 들어온 광선이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요 한 점에서 나가는 것처럼 여기에 초점이 설 거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물체를 두게 되면 요 선과 초점선의 교점인 여기에 상이 맺히게 되는 거죠. 오목거울, 오목 렌즈는 그래서 빛을 퍼뜨리는 성향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어떤 상이 생긴다? 거리 상관없이 축소가 된 똑바른 허상이 맺히게 됩니다. 오케이? 일단 요거 필기하고 사람 눈하고 관련되는 거 한 번 더 이야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근시, 원시, 난시 이런 거 들어봤죠? 혹시 안경 껴야 되는데 안 끼고 있는 사람? 둘 다? 드립 렌즈 끼고 있는, 밤에 잘 때 껴? 너는? 그 시력 교정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껴야 되는 상황이면 끼는 게 낫습니다. 그게 눈이 덜 나빠집니다.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그때부터 안경을 꼈거든요. 나도 그때부터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해보면 선생님은 칠판 앞에 있는 칠판 앞에 있을 때 빼고 거의 대부분은 컴퓨터를 보고 있어요. 책을 보고 있거나 폰을 보고 있거나. 생활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마이너스로 안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안경을 꼈는데, 안경 끼면 눈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경세포에 더 스트레스를 덜 주기 때문에 더 괜찮습니다. 단 하나, 여학생들은 좀 싫어할 수 있는 게 안경 끼면 코가 주저앉죠. 요즘 안경테가 가벼워져서 괜찮긴 한데 그래도 무거우니까. 근시, 원시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오늘 조금 눈이 찌그러졌네요. 사람의 눈의 모형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요 앞쪽에 우리 사람 눈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인 수정체가 이렇게 볼록렌즈로 위치하고 있어요. 이 볼록렌즈 앞에는 우리가 밝기를 조절하는 홍채라고 하는 조리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 홍채라는 조리개와 그 앞에 있는 눈을 보호해주는 요 앞에 투명한 막이 이렇게 딱 위치하고 있는데, 이 막이 각막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눈동자 있잖아요. 검은 눈동자. 요렇게 보이잖아. 굳이 따지면 요 가운데 되게 진한 점이 하나 있죠. 여기를 동공이라고 하고 거기가 여기에요. 요 공간, 여기 뚫려 있는 공간 있지? 여기. 요 우리 눈동자라고 부르는 요 부분이 여기. 우리 홍채인 부분이야. 그리고 우리 눈은 그때 색깔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죠. 총 몇 장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망막, 맥락막, 공막이라는 세 장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앞에서 들어오는 빛을 우리가 수정체가 굴절시켜서 그 상이 정확하게 요 안에 망막에 가서 맺혀야 됩니다. 이게 정상 시력이에요. 안경점 가서 안경 맞출 때 보면은 그 이상한 기계에 이렇게 턱 대고 이렇게 보고 있으라 그러죠. 그러면 띵띵 하면서 저기 푸른 초원 위에 그 집이 한 채 있거나 아니면은 열기구가 둥실 떠 있는 거 우리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게 뭐냐면 상이 여기 제대로 맺히는지를 보는 기계예요. 그런데 바로 요것. 원래 카메라에서 초점을 맞추는 거는 여러 장의 렌즈 사이의 간격을 조절해서 초점을 맞춘단 말이야. 근데 사람의 눈은 그렇지 않아요. 이 한 장의 수정체와 이 수정체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인 모양체라는 근육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단 말이야. 이 모양체가 수정체를 이렇게 잡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양체가 수축 이완되면서 수정체 두께를 두껍게 했다가 좀 얇게 했다가 이렇게 조절을 한다고. 요 조절로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걸 보고 멀리 있는 걸 보고 하는 거야.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멀리 있는 걸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 멀리 있는 거는 보통 한 몇백 미터 이상. 진짜 먼 곳을 볼 일이 별로 없죠. 생각해봐.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절이죠? 생장기잖아요. 자라고 있는 중이잖아. 그럼 무슨 문제가 겹친다? 이 두 가지가 조합되면 정상 두께보다 두꺼워진 상태로 수정체가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지? 왜? 가까이 있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 해볼래요? 되게 재밌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느끼게 해줄게요.
자, 여기 칠판에 선생님이 별을 그렸습니다. 요렇게 떨어져 가지고 손가락을 요 눈앞에서 보게 하고 한쪽 눈을 가리고 이 손가락 끝이랑 저 별을 직선으로 맞추세요. 이렇게. 그리고 손가락을 집중해서 봤다가 별을 집중해서 봤다 해봐. 여러분들 손으로. 한눈 가리고. 그러니까 손가락이 딱 여기 오게. 이렇게. 손가락 위치가 요렇게 오게. 그래서 여기를 뚜렷하게 봤다가 별을 봤다가 여기를 봤다가 별을 봤다가 해봐. 요거 칠판 그림 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손가락 보라는 거예요. 언제 눈에 힘이 들어가? 눈에 뭔가 압력이 올라가는 느낌 비슷하게 근육에 힘 들어가는 느낌이 나는 거. 우리 물체 들면 여기 알통 생기잖아. 그런 느낌으로 꽉 조여주는 때가 여러분들 손가락 볼 때죠. 그게 뭐냐면 이 손모체라고 하는 근육인데 이 손모체 근육이 수축되면서 수정체를 두껍게 해줘서 가까이에 있는 걸 보게 하는 거야. 요걸 이완시키면 얇아지면서 먼 걸 볼 수 있게 해준다고. 요렇게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너무 가까이 있는 것만 보면서 크니까. 정상 두께보다 두꺼운 수정체로 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 망막에 상이 맺혀야 되잖아. 요 앞에 상이 맺혀버리는 거예요. 상이 요 앞에 생기니까 얘를 뒤로 보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앞에다가 원래 뭘 넣는다? 오목렌즈를 넣는 거예요. 오목렌즈를 넣으면 나란하게 들어오던 빛이 조금 퍼졌다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원래 위치에 가서 맞출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걸 무슨 눈이라고 한다? 근시라 그래요. 그래서 근시는 오목렌즈를 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나이, 그러니까 선생님 나이부터 선생님보다 나이 위로 이신 분들, 그쯤이 되면 무슨 이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손모체 근육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다? 수정체를 두껍게 만들고 싶어도 근육에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 부모님은 좀 솔직하게 오바고,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책 같은 거 작은 글자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딱 이렇게 보죠. 내가 연기를 해볼게. 맞지? 우리 생각에는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래 보죠, 이래. 맞지? 왜냐, 그분들은 손모체가 지금 안 두꺼워지는 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게 잘 보여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책도 띄고 안경도 떼가면서 억지로 초점을 맞추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안 보이면 그냥 차라리 답답하면 안경 벗고 이렇게 보면 보인단 말이야. 이게 우리 근시. 아까 그 어르신들은 어떻게? 상이 요 뒤에서 맺힌단 말이야. 그럼 이 상을 이 앞으로 끌고 와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요 앞에 무슨 렌즈를 넣는다? 돋보기를 넣는 거지. 그럼 상이 가까워진다고. 알겠어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원시 혹은 노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보면 친구들 중에 눈이 되게 심하게 나쁜데 특이하게 돋보기 끼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눈 크기가 정상보다 짧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어릴 때는. 그래서 선천성 원시인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무조건 나이 많아야 원시인 건 아니야. 난시는 그럼 뭐냐? 이 앞에 있는 각막의 두께가 균일하게 골고루 반듯해야지 되는데 자라다 보니까 좀 더 두꺼운 곳, 얇은 곳에서 굴절이 좀 다르게 일어나면
물체를 보는 상이 이렇게 두 개씩 겹쳐 보이게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난시라 그러고 그런 걸 보정해 주기 위해서 렌즈의 방향축이 생겨요. 그게 난시 보정 렌즈. 여러분들이 낀다는 드림 렌즈는 뭐냐? 만져보면 딱딱하죠, 약간. 맞지? 잘 때, 눈 안 쓸 때, 요 앞을 덮어서 각막을 좀 눌러서 펴주는 효과. 수정체에 직접 힘을 가하지 못하니까 각막에 힘을 줘서 두께를 조금 조절해 주는 거예요. 굴절 이상 있는 만큼. 그러면 얘네들도 어느 정도 유동성 있는 세포니까 그게 좀 펴져. 그리고 그게 하루 정도는 보정 효과가 나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괜찮아. 조금 원래 상태보다 좀 더 교정된 시력으로 지낼 수 있는 거야. 빼고 나도. 그리고 다시 밤에 잘 때 끼고 자고 일어나서 빼고. 맞죠? 귀찮지만.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라식 수술 있죠? 라식이나 라섹. 각막을 잘라내는 겁니다. 각막 껍데기를 깎아내거나 각막의 요 뚜껑을 열어서 속을 좀 파내고 덮어놓는다거나. 그게 라식, 라섹 수술인 거야. 아무래도 위험하죠. 100% 안전하다는 보장을 못하고. 선생님 말이야, 안경 끼잖아. 운동하는데 불편한데도. 오케이? 알겠어요? 난시, 원시, 근시 알겠지? 자, 아까 이야기하다가 만 거. 그러면은, 자, 파동의 굴절 이야기. 우리나라 속담에 이르기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죠. 들어본 적 있지, 이거는.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아파트에 살아요? 주택에 살아요? 두 분 다. 아파트 몇 층? 10층. 밤에 시끄럽지. 그지? 밤 되면 좀 조용하죠? 낮에는 똑같거든? 3층이나 10층이나. 방학 때 집에서 있어봐서 알잖아. 낮에는 어차피 3층이나 10층이나 밑에 놀이터에서 떠들고 노는 애들 소리 다 들리잖아. 근데 밤 되면 조용하죠. 더 시끄럽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우리 해가 뜨잖아요. 그럼 낮에는 햇볕의 열을 땅이 먼저 열을 받고 그 땅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땅 부근의 공기가 따뜻하고 위쪽 공기가 차가워요. 사실 이것 때문에 대류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 낮에. 그런데 우리 공기의 그 빛의 속력 있잖아요. 고온에서가 저온보다 좀 더 빠릅니다. 빛이란다, 소리. 소리의 속력은 고온이 좀 더 빨라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소리가 난다면 낮에는 느린 쪽으로 휜다 그랬잖아, 파동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직선으로 가야 될 소리들이 어떻게 된다? 위로 떠올라요. 그래서 낮에는 3층이나 10층이나 시끄러운 건 똑같아. 근데 밤이 되잖아요. 그럼 땅이 식잖아. 그럼 상대적으로 땅이 차갑고 대류현상에 의해서 위쪽 공기가 더 따뜻해요. 그럼 이때는 소리가 이제 어떻게 퍼진다? 느린 쪽으로. 소리가
밑으로 깔려버려. 그래서 밤이 되면 3층이나 2층은 더 시끄러워. 선생님 군대에 있을 때 30m, 40m 밖에서 사람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눈 뽀드득 뽀드득 밟는 소리가. 왜? 되게 조용하니까. 근데 그 소리가 들려. 아닌 것 같죠? 구라같지? 7년 뒤에 가보세요. 들립니다, 진짜. 소리가 밑으로 깔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고 관말은 쥐가 듣는 겁니다. 우리 조상님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계인은 아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우리 물결파의 속력은 깊이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그랬잖아. 즉 깊을수록 파동은 빠르게 전달되고 얕을수록 파동은 느리게 전달이 돼요. 근데 선생님이 살고 있는 곳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있는 곳입니다. 해운대예요. 해운대 해수욕장 여름 되면 항공사진 보여주잖아. 위에 헬기가 날면서 얼마나 인파들이 많이 모였는지 보여주잖아요. 그때 보면 해운대 해수욕장은 여기에 섬도 아닌 섬인 동백섬이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우리가 이제 해수욕장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먼 바다에서 파도가 올 때 평면파로 들어옵니다. 근데 봐봐. 여기는 지금 이제 얕아지고 여기는 아직까지는 깊겠죠. 맞지? 그러니까 여기 얕으니까 파장이 짧아지지. 여긴 아직 깊으니까 파장이 길잖아. 그럼 파동이 요렇게 휘어진단 말이에요. 파도가. 그러면 이 파도의 진행 방향을 그려볼까요? 요렇게 가죠? 여기도 요렇게 가지? 근데 요 사이에서는 알겠어요, 그림? 요렇게 땅의 일부가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곳을 여러분들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습니다. 곳이라고 하죠. 호미곶, 간절곶 이런데. 요렇게 들어간 곳을 우리는 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봐봐. 고제는 지금 파도 에너지들이 집중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침식이. 만에서는 흩어지니까 약해지겠지? 뭐가 일어난다? 퇴적이. 그래서 여기는 뭐가 생겼다? 해수욕장. 즉 모래사장이. 여기는 뭐가 생겼다? 침식 때문에 바위 해안 절벽이 생깁니다. 동백섬 쭉 도는 길 보면 전부 다 바위 절벽이에요. 오케이? 요거 간단하게 정리. 자,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소리. 자,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은요, 물체가 진동하게 되면 물체 앞에 있는 공기의 진동이 생깁니다. 이걸 우리는 음파라고 하죠. 이 공기 진동 음파의 전달이 우리 귓바퀴, 여기 귀 있죠, 귀. 얘가 모아주는 걸 통해서 웨이도, 귓구멍으로 소리가 들어가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하느냐? 고막을 진동을 시킵니다. 고막이라는 막이 하나 있어요, 귀 안에. 고막의 진동은 귓속뼈 진동을 통해서 증폭이 되고요. 그 진동이 더 커져서 자, 달팽이관 혹은 우리가 와우라고 하는 관 안에 있는
림프액의 진동이 아주 가느다란 털의 진동을 일으킵니다. 이 손모가 연결된 곳이 바로 뭐냐면 청세포를 자극해서 뇌까지 전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물체가 떨리면 이 앞에 공기가 떨리고 그게 고막을 떨게 하고 귓속뼈를 통해서 달팽이관에 전달이 돼서 우리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요 물체의 진동이 공기 진동을 통해 고막의 진동으로 오는 과정에 아까 우리 소리 전달 체계가 있었죠. 고체에서 월등히 빨라요. 어느 정도냐? 고체 중에 나무가 1초에 3kg. 보통 금속 같은 경우는 1초에서 5에서 6kg까지 갑니다. 그에 비해 액체는 물의 경우 1.5km/초. 그리고 기체는 공기에서는 332 플러스 0.6 곱하기 섭씨온도 m/s로 가요. 되게 느리죠. 이거 실제로 얼마나 전달 잘 되는지 확인하는 법이 있어요. 책상에 이렇게 귀대고요. 책상에 이렇게 귀를 대놓고 그 책상 반대편에서 여러분들 샤프로 책상을 톡톡 쳐보세요. 한번 해봐봐. 귀 대고 한쪽 귀를 딱 책상에 바짝 붙이고 그지? 확 오죠. 확. 옛날 영화나 그런 거 특히 이제 인디언 나오고 백인들하고 인디언하고 싸우는 영화 보면 인디언들이 백인들을 어떻게 쳐들어오는지 들어. 땅바닥에 귀대잖아. 그럼 공기로 전달되는 것도 훨씬 잘 들려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그거 만들어 본 적 있죠? 바늘구멍 전화. 그거 실전화기. 그게 소리가 멀리까지 잘 가는 이유가 실이 전달해서 그래. 팽팽하게만 해놓으면. 오케이? 자, 이렇게 소리가 전달하는데 굳이 공기가 아니라 물이나 기체에서도 전달이 됩니다. 우리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있죠? 수중발레. 그 스피커 물속에 있잖아. 그래서 물의 진동을 선수들이 물의 진동을 직접 소리로 들어요. 요즘에 나오는 이어폰 중에 골전도 이어폰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골전도 헤드폰. 써본 적은 없죠? 근데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는데 선생님은 되게 많이 느끼는 게요. 내가 지금 수업하는 내 목소리랑 내 수업을 녹화한 유튜브 영상의 내 목소리가 달라. 왜 다르냐면 유튜브 영상은 뭐야? 내가 낸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컴퓨터에 저장되고 내가 유튜브 업로드를 하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듣는 내 소리는 이렇게 해서 귀로 들어오는 소리 말고도 선생님 턱뼈를 따라서 고막으로 전달되는 소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목소리도 녹음해서 들으면 달라요. 그래서 가수들이 라이브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 귀를 보세요. 무대 중인 가수들의 귀. 귀에 인이어가 꽂혀 있으면 라이브일 확률이 있는 거고요. 인이어가 없잖아? 즉 귀에 이어폰을 꽂아 놓은 게 없잖아요? 무조건 립싱크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기 목소리 듣는 이어폰이에요. 내 목소리가 지금 어떻게 녹음되는지를 내가 들어가면서 조절하는 거야. 원래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소리를 듣는 거와 관련해서 3요소가 있습니다. 요게 오늘 수업 이제 이론, 과학 내용 이론 수업 마지막, 요 다음 챕터는 녹화 끄고 그냥 이야기 설명할 거예요. 1. 크기. 강한 소리, 약한 소리. 이거는 뭐가 결정하냐면 진폭이 결정합니다. 무슨 소리다? 진폭이란? 자, 요렇게 흰색 파동하고 주황색 파동이 있죠. 얘가 큰 소리. 얘가 작은 소리가 되는 거죠. 오케이? 요게 진폭이잖아. 즉 물체를 세게 치면 물체가 흔들리는 폭이 크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소리가 실제로 크게 나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 소리가 유튜브 상에서 녹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여기 없나? 여기 넣어놓은 것 같은데 앞에 있나? 잠시만. 여기 있다. 자요. 요쪽에서 한번 보이겠다. 자, 봐봐. 요쪽에서 튄 것 같아. 이렇게. 요 자를 튕길 건데요. 살짝 튕길 때 소리. 요 끝에 흔들리는 폭을 보세요. 커졌죠? 작아지죠? 물체가 작게 떨리면 위에 공기가 작게 떨리니까 소리가 작게 가는 거야. 물체를 크게 튕기면 요 위에 공기도 많이 흔들리죠? 그럼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진폭이라고 하는 거고, 참고로 소리의 크기 단위는 데시벨이라고 하는데요. 곱하기 10배가 되면 플러스 10데시벨이 됩니다. 그러면 곱하기 100배가 되면 얼마가 더해지게요? 소리 크기가 100배로 커지면 플러스 20데시벨이 됩니다. 왜? 100배라는 건 10배의 10배잖아. 알겠어요? 자, 두 번째. 높낮이. 높은 소리, 낮은 소리는 진동수가 결정합니다. 이것도 실제로 한번 볼게요. 잘 봐봐. 요 끝에, 자 끝에. 소리를 여기다가 대놓으면 좀 잘 들리려나. 뭔지 알죠?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게? 자, 물체를 길게 잡고 튕기면 떨리는데 오래 걸리지. 짧게 잡고 튕기면 빨리 떨리죠. 왕복 횟수가 빠르다. 이게 진동수라고 아까 했죠. 그래서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음이 높아져요. 오케이? 자, 이제 슬 변성기가 오고 있죠. 목소리가 별로 안 높지. 아직까지는 괜찮아? 하기야, 아직은 괜찮을 때죠. 옆에 이제 좀 빠른 친구들 보면 변성기가 오기 시작하는 애들이 보이죠. 갑자기 목소리가 굵어지고 낮아지고, 그지?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의 여기 목에 보면 성대라는 그 소리를 내는 기관이 있습니다.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게 악기예요. 사람의 몸에서. 이 성대가 떨려, 그 성대를 통해서 나오는 바람에 의해서 성대를 떨게 하고 그 성대의 진동으로 공기 진동 음파를 만든단 말이야. 어릴 때 성대 크기에 비해서 여자 같은 경우는요, 변성기가 아예 안 오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크기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조금 더 커집니다. 근데 남자는요, 유년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2차 성징 전후로 성대의 크기가 2배 이상 커져요. 참고로 악기 길이가 악기가 2배로 커지지 않아? 그러면 음이 한 옥타브가 내려갑니다. 실제로. 혹시 바이올린 만져본 사람? 연주해본? 연주도 해봤어? 바이올린하고 친한 악기들 있죠. 비슷하게 생긴 악기들 뭐가 있죠? 바이올린보다 조금 더 큰 악기 비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너무 커서 들고 연주하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첼로가 있죠. 첼로보다 더 큰 뭐가 있어요? 콘트라베이스가 있지. 악기가 점점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음이 낮아지죠. 학교에서 리코더 가져오라면 꼭 한 반에 한 둘쯤 있는 애들 있죠. 알토 리코더 들고 오는 애들. 그 대빵 리코더 있잖아. 보통 애들 이렇게 불고 있는데 혼자 이거 이렇게 불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맞지? 그게 뭐냐면 악기가 커지잖아. 그러면 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진동수 때문에. 아까 요 자도 짧게 잡고 튕길 때랑 길게 잡고 튕길 때랑 또 속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로 소리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변성기가 오는 거는 바이올린 연습하는 애한테 갑자기 첼로를 준 거야. 야, 연주해봐. 되겠냐? 힘들겠죠, 당장은. 왜? 악기가 커지면 그 큰 악기를 쓰기 위한 기술과 힘이 필요한데 악기는 갑자기 쭉쭉쭉쭉쭉 잘하는데 그 악기를 제대로 써서 소리 내는 연습은 아직 덜한 상태잖아.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제대로. 음이 안 높아진다고. 선생님은 이제 특이 케이스예요. 20대 초중반부터 선생님이 수업을 했거든요. 벌써 거의 한 20년이 다 돼가는데 이 일을 하면 솔 음을 내야 돼요. 도레미파솔. 요 음은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 그럼 졸려. 학교에 그런 선생님들이 있죠. 목소리 낮아가지고 졸리는 쌤. 그러니까 말이지. 이러면서. 맞죠? 4 더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4 더하기야. 그지? 그래서 톤을 높여놔야 돼요. 그래서 거의 그 기간 동안 계속 이 톤으로 살다 보니까 이 톤이 됐어. 이제 음이 안 내려가요. 요게 진동수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설명에서 얘가 고음, 얘가 저음이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음색입니다. 얘는 타형이에요. 자, 비슷하게 생긴 악기가 있습니다. 피아노가 있고 오르간이 있죠. 소리 들어보면은 다르죠. 왜 다르죠? 피아노는 피아노 현이라고 하는 줄을 밑에서 해머로 때려서 소리를 내는 거야. 그래서 현이 떨리는 소리가 나는 거죠. 오르간은요? 그 오르간 연주할 때 꼭 보면 발로 계속 밟죠, 뭔가를. 페달을 밟아서 나는 공기압을 건반을 눌러서 그쪽으로 공기를 내보냄으로써 관악기의 역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간 소리는 오히려 뭐에 비슷하다? 목관악기 비슷한 소리가 나죠. 클라리넷이나 오보에 같은 느낌.
아니면 혹은 금관악기 비슷한 부분도 약간은 있고. 알겠어요? 목관악기랑 금관악기가 소리가 다르죠. 또 현악기도 다르고. 왜? 떨리는 물체가 다르니까. 떨리는 물체가 다르고 그에 따라서 떨리는 형태가 다르니까 악기마다 다른 소리가 나고. 자, 사람으로 비유해 볼까요? 친구들 목소리 구별돼요, 안 돼요? 뒤에서 누가 불렀어. 누가 부른지 대충 알죠? 왜? 사람들의 목에도 성대의 크기가 같을까? 입 모양이 같을까? 입의 크기가 같을까? 목소리를 내는 목구멍의 크기가 같을까?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다 다른 악기인 거야. 그래서 다 다른 목소리로 인식해요. 그게 비슷하면 뭐가 가능하냐? 친구 핸드폰한테 빅스비를 외치거나 시리를 외치면 반응을 하는데 대체로 잘 안 반응하죠. 왜? 핸드폰이 여러분들 목소리의 파형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비슷한 파형으로 불러야, 비슷한 목소리로 불러야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대모사가 제대로 안 먹혀. 알겠어요?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소리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요 내용까지 일단 정리해 주시고요. 요거 정리가 끝나시면, 요 앞에도 있나? 합심 정리고, 저거는 전에 했던 거네요. 135쪽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